결국 1954년 형사소송법을 만들면서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검찰이 당분간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도록 규정하게 된다. 독립투사를 잡던 경찰을 다시 대한민국 경찰로 채용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기가 매우 곤란했다. 국민 정서상으로도 그러하고 또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당시의 입법자는 친일 경찰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고려하면서 법률가인 검사를 통해서 그 경찰을 지휘, 감독, 통제하도록 그런 만드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라고 봅니다. 군사정권 시절 검찰은 정권의 충성을 맹세하는 대가로 더욱 막대한 권력을 제공받게 된다.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게 된 것은 물론이고 검사의 기소 독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재정 신청의 가능성을 사실상 거의 차단했다. 당시 유신 체제는 직권남용죄 등 3가지 범죄 외에는 그 외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불기소분했다 하더라도 전혀 시민이 호소할 수 없도록 보장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검찰의 경우는 당시 현재도 그렇습니다. 이 체제가 그대로 가고 있는데요. 재정 신청 범위를 딱 3가지 범죄로만 딱 함으로써 3가지 범죄 외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시민으로서는 도저히 어쩔 수 없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매우 강한 권력을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30세의 젊은 검사였던 이건계가 서울시경국장에 임명된 것도 이때의 일이다. 법무부 소속 직원은 검사 외에는 누구도 수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고 교정국장 등 검찰 업무와 관련 없는 보직의 상당 부분이 검사의 몫이 됐다. 20, 30대의 새파란 검사들이 영감님 소리를 들으며 50대의 경찰서장에게 반말하고 호통을 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경찰 조직으로 봐서는 그야말로 모욕일 수밖에 없거든요. 전혀 별개의 어떻게 보면 다른 조직인데 평생 동안 경찰로 근무하고 업적을 쌓아온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은 그러한 상태에서도 전혀 경찰 경험이 없는 검찰이라는 전혀 다른 별개 조직에 있는 아주 새파란 젊은 나이의 검사를 서울경찰청장, 그 당시 국장이죠. 국장으로 앉혔다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어도 전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던 것이 당시의 경찰의 상황이었고 사회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내가 취급했던 사건이 보내가지고 송치해가 담당해 있으면 조금 미비점이 있다든지 오라 그러는데 일선 서인은 바쁘니까 조금 늦게 가는 경우 있으면 막 화를 내요. 어떨지는 참 욕하는 검사들이 많습니다. 기분 나쁘죠. 또 어떤 사람은 막 사무실에 탁 돌을치게 놓고 해가 돌아가지고 신고식 받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 경찰서 누구 말이지 어느 검사한테 욕먹을 있습니다 하고 과함을 지어야 되고 경에다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나는 그거 몇 번 했는데. 광주 학살로 정권의 정통성이 부족했던 전두환 정권에게 검찰과 경찰은 독재 정권을 지키는 보루였다. 전두환은 47명의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대거 승진시키는 등의 혜택을 통해 검찰을 정치권에 예속시킨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기 검사들이 청와대의 주요 보직과 안기부 등의 핵심 요직을 차지했다. 대통령은 검찰을 정권의 파트너로 활용하고 검찰은 견제받지 않는 강한 권력을 향유하는 구조가 더욱 강화됐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검찰은 기소 독점과 기소 편의, 영장 청구, 수사 지휘권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강력한 검찰이 됐다. 검찰의 경찰기관화라는 것인데요. 그것이 결국 우리나라 검찰이 그 가장 중요한 기능인 공소 제기 및 유지 부분은 상당 부분 지금 소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대신에 그 많은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라든가 또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 내지 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사기관화되어 있다는 것이 상당히 특이한 현상이고 또 좀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소 편의주의 하에서 기소 불기소 처분을 검찰의 재량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 검찰권이 강력하다는 가장 그 중요한 첫 번째 법적인 근거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서 중심의 수사와 재판, 특히 그 수사 과정이 조서를 작성하는 데 치중했기 때문에 조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사건이 왜곡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그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의 그 영향에 대한 그동안의 그 비판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 서원대 총장 김정기 교수. 지난 2002년 그는 건설산업법 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전격 구속됐다. 학생 4분지를 모집하는 그날 제가 수갑을 채웠기 때문에 이게 청주 충북 지역에 거의 저 수갑 채운 사진 도배를 해버렸어요. 우선 사람이 안 보이고요. 창피 수치스럽기도 하고 또 검찰에 대한 그냥 막 증오심이 돋고 막 타더라고 가슴이 진짜 이틀. 검찰의 수사는 서원대 미래창조관 공사에 대한 의혹으로 시작됐다. 김 총장이 학교 건물을 신축하면서 친분이 있는 모 건설사와 수의 계약을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을 거란 것이다. 아니 사무처장하고 저하고 돈을 먹지 않았느냐고 계속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13명 건축관계 13명인가 14명은 계속 불러가지고 잠 안 재우고 갑자기 밤에 데리고 가서 이틀씩 안 돌려보내니까 집에서는 경찰에 행방불명 신고도 하고 심한 친구는 정신병원까지 갔었어요. 검찰이 문제 삼았던 건물인 미래창조관은 그해 청주시로부터 아름다운 건축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충청북도 또 청주시 포함해가지고 청주에서 관하는 것 같은데요. 그 해에 가장 잘된 건물, 또 값싸고 튼튼하고 아름답고 하는 걸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청주시장이 주는데 그 해에 지들이 아름다운 건축물 상을 받았어요. 김 총장이 구속되자 당시 청주 민예총 등 지역 시민단체들과 지식인들은 검찰의 수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이 별다른 증거 없이 현직 대학 총장을 구속한 데에는 어떤 숨은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김정기 총장은 지금 35년을 직장 생활을 했는데 여기 청주에 아파트 32평짜리 하나 있습니다. 그거 6천만 원 합니다. 그리고 단체사랑 옆에 자기가 단체를 존경하니까 1,000만 원짜리 집 하나 있습니다. 그래 집사람 재산이 7천만 원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의도된 수사라는 것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표적 수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 검찰청 자체가 어떤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행하는 수사였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이들은 검찰 수사가 왜 의도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일까? 2002년 9월 충청리뷰란 한 주간 신문